각자 헬스를 시작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건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만 하면 이상하게 허리가 시큰거리고 쑤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헬스장에 가는 건데 허리가 아픈 게 기립근 근육통인지 아니면 내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고중량 데드리프트는 어떤 원리로 허리 디스크를 일으킬까요? 스쿼트, 바벨로, 트랩바, 데드 같은 프리웨이트 운동들도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까요? 데드를 루틴에서 뺀다면 어떤 대체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오히려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할까요? 이미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운동도 관절에 무리를 주는 건 똑같은데 왜 데드만 자꾸 문제 삼는 걸까요? 논문은 논문일 뿐 실제로는 정말 쓸모가 없을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 아래에서 전임의 수련을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규성 원장님과 협업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손상을 입을까요? 우리 몸의 중심에는 척추가 있습니다. 머리뼈부터 골반까지 이어져 있는 척추는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몸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4개 부분으로 구분하며 총 25개의 척추뼈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를 잇는 젤리 같은 물렁뼈 조직입니다. 디스크는 척추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추간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디스크는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서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판형 구조물의 가운데에는 비교적 말랑말랑한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수획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질긴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는 일정 수준의 압력훅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과도한 압축력 혹은 전단력이 가해지면 수액이 아래 위로 눌려 옆으로 퍼지게 되며 섬유륜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호떡을 누르듯 디스크가 납작하게 퍼지고 섬유륜이 찢어진 것을 디스크 초기 단계인 디스크 팽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섬유륜이 한쪽 방향으로 더 찢어져 디스크 수액이 한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상태를 디스크 돌출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디스크 초기 단계인 디스크 팽윤 단계는 보통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 젠슨 박사 연구팀이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일반인 98명을 20대에서 60대까지 무작위로 선정해 MRI 스캔 촬영해본 결과 절반 이상이 디스크 팽윤 소견을 보였고 4분의 1 정도가 디스크 돌출 증상을 보였습니다. 디스크 초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통증의 부재뿐만이 아닙니다. 정형외과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엑스레이로는 디스크 팽윤 및 돌출 진단이 어렵고 CT나 MRI 촬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허리 통증이 있어 내 몸이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경고를 하더라도 이 통증이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긴 통증인지 척추 기립근의 근육통인지 비싼 CT나 MRI 촬영 없이는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고중량 데드로 인해 디스크 내 섬유륜이 거의 다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액이 밖으로 터지지 않아 통증이 없거나 통증이 있어도 근육통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짚는 동시에 디스크가 터지는 사람들이 흔한 것이죠. 고중량 데드를 몇 년간 해도 디스크가 괜찮았다는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초기 단계에서 디스크 섬유륜이 찢어져도 신경을 누르지 않아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 방사통이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 괜찮다가 뭐 비누 같은 거 주고 나서 갑자기 찌릿하고 다음날 이게 다리 증상이 생겼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디스크 내부의 손상을 조금씩 일으켰을 거예요. 굽혔다가 폈다가 반복하다 보면은 수액이라는 게 안에 있는 쉽게 찹쌀떡의 파당금 같은 건데 걔가 앞뒤로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런 수액이 앞으로 갔다가 허리 펴면은 앞으로 갔다가 숙이면 뒤로 가면서 앞쪽에 허리를 숙일 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앞쪽은 좀 튼튼하다 했잖아요. 뒤쪽이 얇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터트리는 거죠. 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 척추를 완전히 그냥 일자로 만들어 놓고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도 디스크에 무리가 갈까요? 쉐어 포스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딱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디스크는 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프레션 포스는 세웠을 때 생겼을 거고 앞으로 숙이면서 앞쪽으로 포스가 좀 더 밀리겠죠. 쉐어 포스는 90도 됐을 때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요? 과도하게 과장을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사이사이가 뭐 다 고정된 하나의 막대기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거를 숙이면은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일자라고 척추 기립근을 단단히 세운다고 해도 이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숙어지겠죠. 그러면서 혀 아무리 몰라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But this disc has lost a little bit of stiffness. Now I'm just going to bend the spine around, and you'll see the majority of the movement is taking place at the joint that has lost height. It's like I can deadlift 450, and yet I bent down and picked up a pencil, and my back went out.
이 편에서 말씀드렸듯 2022년 라미레스 박사가 17개의 요추 생체역학 논문을 비교 검증한 결과 디스크 손상에 일어나는 역치값은 압축력 기준 5에서 10kN, 전단력 기준 1에서 2kN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단력 부상 역치값이 압축력 기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인데 2012년 갤러거 박사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갤러거 박사는 전단력은 상체가 앞으로 숙여질 때 발생하게 되는데 척추는 구조상 전단력에 더 취약한 성질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디스크 수액은 전단력을 잘 버틸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즉 디스크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축력은 꽤 높은 수준까지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지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가해지는 전단력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죠. 데드리프트가 다른 운동에 비해 디스크 손상을 가장 잘 일으키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데드를 역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일종 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라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햄스트링과 둔근이 힘점 역할을 하고 바벨을 잡는 손이 작용점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엉덩이에서 어깨까지의 직선거리가 모멘트암으로 작용합니다. 토크는 모멘트암의 포스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모멘트암이 커질수록 지뢰에 걸리는 토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용점인 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뢰의 끝부분이 바로 꼬리뼈 부분이 L5 요추이고 실제로 가장 많은 토크가 걸려 디스크 탈출증이 가장 빈번한 부위도 L5 요추이죠. 쉽게 말하면 낚싯대의 손잡이 부분이 가장 튼튼해야 하는데 요추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2016년 엘터기 박사가 실험자들에게 1RM의 75%인 89kg에서 156kg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수행시켰을 때 L1에서 L4 요추보다 L5 요추에 가장 큰 전단력이 발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L5 요추의 작게는 1000N에서 크게는 2800N만큼의 전단력이 가해졌는데 앞에서 디스크 손상 역치값이 1에서 2kN이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했을 때 100kg대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상 역치값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 요약을 하자면 디스크는 구조상 위에서 누르는 압축력보다 허리를 숙였을 때 가해지는 전단력이 훨씬 취약한데 허리를 숙여 무거운 무게를 드는 데드리프트의 역학 구조상 꼬리뼈 부분인 L5 요추에 가장 큰 전단력이 가해지고 불과 100kg 초반 남짓의 무게로도 디스크 손상 역치값을 쉽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컴프레션 포스는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 힘 둘러싸고 있잖아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 같이 이렇게 힘을 줘서 양쪽으로 번지는 힘만 버텨 여러 명이 서 있잖아요.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펜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위아래로 하지만 이게 일종의 말 다이렉트 포스가 아닌 것 같아. 위아래로 누르는데 옆으로 번지는 거니까 딱 막아지는 거야. 쉐어 포스는 다이렉트 포스예요. 여기서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체를 숙인 상태로 요추에 큰 전단력이 가해지는 운동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뿐만이 아닙니다. 로우 바스쿼트, 바벨 로우, 로마니안 데드, 스티프 레그 데드 모두 상체가 앞으로 굽혀진 상태로 디스크의 전단력이 가해지는 운동들입니다. 물론 컨벤 데드만큼 고중량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상체를 숙이는 각도가 클수록 모멘텀이 커지기 때문에 전단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스모 데드, 트랩바 데드, 하이바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등은 상대적으로 컨벤 데드보다 상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낮은 전단력으로 인해 디스크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뼈의 길이가 긴 서구형 체형인 경우 하이바 스쿼트를 하더라도 상체각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긴 체형인 경우에는 머신을 사용한 헥스쿼트나 스미스 머신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머신을 사용하면 상체각이 강제로 세워지며 견착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여러모로 프리웨이트 백스쿼트보다 나은 셈이죠. 하지만 프리웨이트든 헥스쿼트든 아무리 상체각을 세운 스쿼트를 해서 전단력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고중량을 사용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압축력은 디스크에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량을 하다 보면 언젠가 디스크에 무리가 오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스쿼트의 두 번째 문제는 버딩크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다리가 긴 사람이 풀 스쿼트를 억지로 하다 보면 스쿼트 최하단에서 요추가 앞쪽으로 말리는 소위 버딩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고중량 스쿼트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한쪽으로 굽혀지는 소위 로디 플렉션 상황에서 취약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7년 멜체리 박사가 스쿼트 깊이에 따른 요추 말림 현상을 연구했는데 무릎을 90도 구부린 하프 스쿼트를 할 때보다 140도 구부린 풀 스쿼트를 했을 때 요추가 앞으로 말리는 버딩크 현상이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멜체리 박사는 스쿼트 수행 중 요추가 앞으로 말린 상황에서 하중이 실리는 버딩크 동작은 디스크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숀펠드 박사도 2010년 스쿼트 역학 연구에서 요추가 굴곡된 상황에서는 하중이 근육이 아닌 디스크에 실리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서술합니다. 물론 풀스쿼트 모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거나 역도화를 신거나 발 뒤꿈치에 원판을 까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딩크를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다리가 긴 체형인 경우 원천적으로 모빌리티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스쿼트의 압축력과 전단력, 버딩크 위험을 모두 해결해주는 쇼미더머니 파워 오버웰밍급의 엑시트기가 있는데 바로 한 발로 하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혹은 런지입니다.
불수스나 런지는 한쪽 다리에만 부하가 가기 때문에 바벨 스쿼트 무게의 절반 정도로도 다리에 같은 부하를 줄 수 있어 압축력을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손에 반벨을 들면 바벨처럼 상체를 숙이지 않아도 되니 디스크에 가해지는 전단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가동 범위가 다리를 찢는 각도에서 멈추니 버딩크의 위험도 피할 수 있죠. 따라서 체형에 따른 스쿼트 기준을 정리하자면 기존의 허리가 멀쩡하고 허벅지가 짧고 모빌리티가 받쳐져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체형이라면 그대로 바벨 백 스쿼트를 하셔도 되고, 키가 크면서 허리가 건강하고 스쿼트의 낭만을 포기하기 싫다면 버딩크에 주의하며 헥 스쿼트나 스미스 마신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허리가 이미 안 좋거나 디스크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조심스럽게 운동하고 싶은 분이라면 불스스 혹은 런지를 하면 됩니다. 저는 스쿼트 대신 불스스와 런지를 합니다. 바벨 로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이고 한다는 점에서 전단력이 크게 발생해 디스크에 악영향을 미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물론 상체각을 세울수록 요추에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광배근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견갑골을 뒤로 모으는 동작이 어색해져 승모근 중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불기에 걸리는 거죠. 바벨 로우의 두 번째 문제는 상하 움직임입니다. 기립근이 상체를 잡아주는 상태에서 바벨을 위아래로 당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추가 미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는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옆으로 구부려지는 로디드 플렉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체를 숙인 상태로 무거운 바벨을 위아래로 로우는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티타늄 기립근을 가졌다면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숙이고 하는 바벨로 혹시 아세요? 아, 안 돼요. 저는 바벨로 데드리프트 디스크만 바벨로는 데드리프트보다는 훨씬 무게가 적은데 이것도 뭐 어떤 것 때문에 대신 이제 그건 고정된 자세잖아요. 네. 폈다 굽혔다 반복하지 않으니까 좀 낫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세로 컴프레션 포스랑 쉐어 포스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흔들어요. 약간씩 조금 무게 더 하려고 약간 반동을 쓰면서 계속 흔들죠. 그러면은 디스크는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일단은 수분량도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면서 디스크는 일단은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으니까 좀 더 스트릭트해지면서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실 이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은 로우 동작이 등 근육 동원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통 기립근이 광배나 승모보다 빨리 지치기 때문에 당기는 근육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종류를 활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바벨 로우보다 근육도 빨리 크고 디스크 손상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드를 루틴에서 뺀다면 어떤 대체 운동을 해야 할까요? 데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하체 운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하체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데드의 주동근은 척추 기립근, 둔근, 햄스트링인데 힙스러스트가 같은 근육을 사용하면서 요추 부담도 적은 상위 호환 운동입니다. 사실 데드와 힙스러스트의 차이는 발을 땅에서 뽑느냐 아니면 엉덩이에 올려놓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둔근을 사용해 접힌 엉덩이를 펴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움직임이 매우 비슷합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힙스러스트는 데드리프트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을 갖는데, 첫째는 움직임 내내 모멘텀이 거의 변하지 않고 최대 수축 지점에서도 하체 후면이 강력하게 수축해 데드리프트보다 대둔근 활성도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힙스의 두 번째 장점은 요추에 걸리는 전단력과 압축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힙스는 주동근인 대둔근과 바벨이 직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 내내 매우 작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드처럼 요추의 토크, 즉 전단력이 몰빵되지 않으니 데드보다 허리 부담이 훨씬 적은 거죠. 또한 서 있는 상태로 무게를 허리로 지탱하지 않기 때문에 압축력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힙스러스트의 역학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레오드 박사와 2023년 올리버 박사의 허리 디스크 환자를 위한 재활 운동 방법 연구를 살펴보면 힙스러스트를 추천합니다. 요추에 직접적인 부하가 실리지 않아 전단력과 압축력이 줄어들고, 따라서 요추에 더 안전하면서도 후면 사슬에 같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햄스트링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데드 1편에서 언급했듯 다리를 굽히는 동작인 레그컬이 다른 데드리프트 동작보다 햄스트링 동원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엎드려서 하는 레그컬과 앉아서 하는 레그컬 중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2021년 마요 박사 연구팀은 시티드 레그컬과 라잉 레그컬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앉아서 하는 레그컬을 했을 때 햄스트링의 근비대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요 박사는 누웠을 때보다 햄스트링이 더 늘어난 포지션이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시티드 레그컬의 근비대 효과가 더 뛰어났다는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데드를 루틴에서 빼서 더 효과도 좋고 허리에 안전한 후면 사슬 운동을 고민 중이시라면 힙스러스트와 시티드 레그컬을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체형과 허리 건강에 따른 하체 운동 루틴을 짜드리겠습니다. 내가 디스크가 건강하고 허벅지가 짧고 모빌리티가 좋은 축회라면 바벨 백스쿼트, 레그컬, 런지 각 4세트, 난 디스크는 건강하지만 다리가 길다면 헥스쿼트,
힙스러스트, 레그컬 각 4세트. 난 디스크 초기이거나 안전 우선주의라면 불수스 런지, 레그컬 힙스러스트 각 4세트. 내가 디스크 파열 및 탈출증 환자라면 헬스장 말고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플수록 데드리프트를 통해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척추 전문가 정성근 교수님이 명쾌하게 답한 영상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 속에 들어가 있는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픈 거고, 찢어지다 못해 그 속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와서 아픈 건데, 그거를 근력 운동으로 좋게 한다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디스크는 그게 아물어야 좋아지는 거지, 옆에 있는 근육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빨리 아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옆에 있는 근육을 세게 키우는 과정에서 디스크를 오히려 더 찢어 먹고 터뜨려 먹는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허리는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지고요. 쉽게 말해서 찹쌀떡 안에 파당금이 이제 슬슬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어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량 있는 걸 또 들게 되고, 그럼 컴프레션 포스 더 강해지고 위아래로 짓누르고, 그럼 이제 이 새어나오는 일단 파당금을 좀 멈춰야 되는데, 네. 더 짜내는 거죠. 여드름 짜듯이. 여드름 짜듯이. 더 짜내는 거죠. 그럼 더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허리가 좀 뻐근한데 이제 방사통은 점점 세질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도 느려질 수 있고. 코어를 강화해서 디스크를 극복하겠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코어를 강화한다? 지금 일단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좀 심하고, 일단 디스크를 쉬게 해야지. 그리고 잘 아물게 해야죠. 손일은 뒤쪽. 너무 많이 터졌으면 그렇게 해서 꼭 수술이 필요한 소견들도 있거든요. 다리 힘이 빠져요. 발목이 막 안 들어지거든요. 힘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네, 안 들어가거나 뭐 대소변 실수가 있거나 몇몇 레드 플래그. 네. 그럼 빨리 수술 보냅니다, 저는. 그럼 디스크 탈출하신 분들은 데드리프트 고중량 계속 안 하셔야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대부분 그거죠. 경험에 의해서 나왔는데, 왜냐면은 내 회원들은 내가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낫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달 티켓팅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만 이제 생존한 사람들만 옆에 있는 거고, 그 회원이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치료 의사들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생존 편향 법칙이라 해야 되나, 있잖아요. Every system has a tipping point. If it exceeds the tipping point, it's catabolic. Injuries accumulate, stress accumulates. But if a person injures, the tipping point lowers. Now the balance point changes. 그럼 디스크를 건강하게 하려면 평소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정성근 교수님은 건강한 디스크를 만들기 위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허리를 좋게 한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일한 운동이 걷기와 달리기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 그 땅이랑 지면이랑 우리 발이 충돌하잖아요. 작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허리 디스크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2016년 네이처지에서 관련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있는데, 멜라비 박사는 59명의 성인을 각각 운동하지 않은 그룹과 지난 5년간 주당 40km를 달린 그룹, 그리고 주당 50km 이상 달린 그룹 셋으로 나눠 디스크의 건강도를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달리기를 더 많이 하는 그룹이 디스크 내 수분량과 디스크 볼륨 측정값이 더 높았으며, 따라서 디스크가 더 건강했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허리 재활을 할 때 하루 3에서 5km씩 매일 달리기를 해왔고, 2018년부터 실제로 매년 40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5월에는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2시간 7분 기록으로 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디스크 팽윤 진단을 받았지만 데드와 바벨로우, 스쿼트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달리기를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디스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벤치가 어깨에 부담을 주고 달리기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데 왜 데드만 갖고 뭐라고 하냐는 건데요. 어깨나 골반 같은 관절은 가동 범위 내에서 힘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관절이기 때문에 일정 부하가 가해진 움직임을 주면 근육이 단련되어 커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디스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힘을 내기 위한 관절이 아니라 충격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 소모성 기관이고, 부하를 가한 상태로 직접적인 움직임을 준 로디드 플렉션에서 손상을 입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무릎이나 팔꿈치나 이런 거는 우리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그 주변의 인대, 힘줄, 이게 어떤 기능 한도 안에서 움직이면 강화가 되겠죠. 약간 결국 똑같잖아요. 또 그렇고 미세하게 손상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면서 좀 좋아지고, 이렇게 점점 그 주변의 인대나 이런 힘줄이 강화되는데, 허리 같은 경우는 이 허리나 목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하는 기능성 관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의 인대나 건으로 강화된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디스크가 먼저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른 데는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So if we were to look at the ball and socket, and it's no coincidence that either side of the spine is a ball and socket joint, the hips and shoulders, which are made for developing power through a range of motion. I get that. But the disc is not a power generating structure. It's an adaptable fabric and it's a composite. In other words, it follows the rules of fabric science rather than a ball and socket joint. Heated motion with load tends to delaminate these collagen fibers because of the differential stress strains layer upon layer. 그래서 무게를 가한 채로 관절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은 어깨 같은 관절에는 근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척추 디스크에는 누적 손상을 주게 되고 이 손상은 누적되어 디스크 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척추와 어깨 관절은 애초에 구조도 목적도 다른 관절이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논문은 논문일 뿐이고 이 운동은 실전이다. 논문은 절대적 팩트가 아니고 정답도 아니다.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논문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던 것이 나중에 반박되기도 하고 좋다고 여겨지던 게 안 좋다고 밝혀지기도 하니까요. 마리 큐리가 라듐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이 신비한 물질은 미용과 화장품, 정신장애 치료약으로 쓰였지만 방사능의 위험이 알려진 뒤부터 이게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죠. 담배도 20세기 초중반에는 소화불량,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된다고 광고되었고 의사가 추천한다는 내용의 선전도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유해성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라듐이나 담배가 몸에 좋다고 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연구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없지만 정답에 다가갈 수는 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 있습니다.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정답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에 대한 사랑 그 자체가 호모사피엔스의 모순이면서 숙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굳이 시간을 들여 논문을 읽고 소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어깨가 더 커질까? 왜 데드리프트를 하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까? 같은 질문들은 경험적인 사실들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데드를 했을 때 허리가 아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멀쩡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데드를 해야 디스크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니까 말이죠. 데드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나왔지만 아직도 데드가 허리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은 데드리프트가 디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고 나름대로 변인을 통제한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해 반복적 결과를 얻어 정답에 한 발짝 더 다가갔고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하면 디스크의 손상이 갈 확률이 높다 같은 훨씬 더 믿을 만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공유했죠. 저도 연구자들처럼 정답을 알고 싶어 했고 연구 수십 가지를 찾아보고 요약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해 공유함으로써 구독자들과 함께 정답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정답을 알고 싶어하는 호모사피엔스는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저주를 타고났으니까요. 제 영상에 호응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같은 마음가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입니다. 디스크는 수액을 감싸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정한 압력 이상을 받으면 섬유륜이 찢어져 심한 경우 디스크 탈출증으로 이어집니다. 디스크는 특히 전단력에 취약하며 상체를 숙여 무게를 드는 동작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스쿼트 바벨로우도 경우에 따라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쿼트는 불소스나 런지로, 데드는 힙스러스트와 레그컬로, 바벨로우는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로 코어 근육 단련하려고 하면 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걷기나 달리기는 디스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은 그 자체로 정답이 아니지만 정답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해주며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류의 존재론적 뿌리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